오랜만에 무역계 여러분들 만나뵙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한전사장 5년 했다고 해서 에너지 쪽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제 전문 분야는 무역 통상 분야입니다. 옛날에 상공부 산자부 있을 때도 주로 그쪽 분야에 있었고, 그 외에 나와서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라든지 커트라 사장 이런 일들 많이 역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위기 극복 경영 리더십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무역협회에서 저보고 해달라는 거는 에너지 기후변화 뭐 이런 주제로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한전 사장하고 나와서 한 1년 한 몇 달 정도 지났는데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처음에는 에너지 분야 강의를 많이 하다가 최근 상황들이 저 주제가 기업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계 여러분들께 저런 주제로, 저거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아주 급박한 위기에 빠졌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유비무환 좀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갖다 제가 드리고자 저런 주제로 강의를 했고, 여러 기업에서 찾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역계 지금 김영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잠재적 위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역 분야는. 그래서 위기의 그 본질이 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그리고 막상 터졌을 때 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역업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순서로 한 5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은데 제가 가장 제가 딱 가슴에 닿는 이야기는 그 찰스 허만이란 고전 경영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위기는 감기처럼 온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위기는 예고는 없지만 징후는 있다. 그리고 감기란 거는 초기에 빨리 잡으면은 쉽게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방치할 경우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중병으로 가게 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게 이제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위기의 시작은 안도감에서 있고, 또 위기의 원인은 위기를 모르는 데 있다. 특히 개구리가 온수 속에서 점차 죽어가는데 전혀 그 위기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그런 설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 더 맞겠지만 무산이라든지 관료주의 그것도 위기의 원인이다 하는 거고, 로팔란이라고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뉴스는 2시간 반 만에 세계 4분의 1로 퍼진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나머지 75%도 다 퍼진다, 이겁니다. 그 나쁜 뉴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 뭐 굉장히 큰 클레임이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 내에 어떤 비리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안전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거는 이미 우리 기업들은 2시간 반 만에 세계에서 알만한 기업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판 리스크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4배 속도로 빨라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기가 터지면은 48시간 내에 48시간, 암만 늦어도 48시간 후에는 오프라인으로 번져버리고, 오프라인으로 번져버리면 그때는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48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들도 조금만 좀 CEO들이 조금만 일찍 대응을 했으면 충분히 좀
조기 수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란 거는 그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저거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에 의해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말 재수가 없어서 위기를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는다는 것 자체 가지고서는 우리 기업은 이제는 진짜 회생 불가능이다, 망했다 이래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의 결과로 보면은 위기를 한 번도 안 맞은 기업보다도 위기를 맞고 그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일어난 기업들이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감기처럼 문제도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그것을 갖다 자기의 경쟁력으로 삼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 유형 이런 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재무 이런 게 소위 옛날 위기죠, 형태죠. 그다음 기술 혁신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엔지니어들한테 많이 하는데 기술에 대한 맹신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제로가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를 겪고 있고 또 외국에도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책 제도, 사회 조직 내부 그리고 전혀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사이버 테러라든지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거. 예를 들면 여기 의류, 패션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무슨 봄옷을 아예 만들질 않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봄옷을 만들어서 팔리지도 않고 입을 시간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분야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수가 기업의 위기로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위기는 아까 우리 김영주 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시장의 위기보다 더 무섭고 정말 한 번 걸리면 약이 없는 게 이 사회적 위기입니다. 더 즉시적이고 폭발적이다. 많이 겪으셨죠? 요새 무슨 한진 그룹 그 이야기라든지 또 어디야 코렉스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CEO가 막 바뀌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라는 거는 위기 대처는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속도다. 48시간 암만 늦어도 48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참 더 이상 위기를 갖다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리스크 단계별로는 처음에는 위기에 대해서 감지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이런 관계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는 뭐냐? 첫째는 시장의 위기. 가장 지금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우리 수출 분야 아니겠습니까? 거의 두 자리 숫자 감소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수출의 그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 저희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외부 시장의 요인도 있지만 내부 경쟁력의 원인도 크다 이렇게 보고 정책 제도, 기술 혁신, 그다음에 사회적 위기, 갑질, 윤리, 평판, 정서. 특히 국민정서법에 걸리면은 저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평소 관리는 위기는 그 매뉴얼은 아마 웬만한 회사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위기 매뉴얼. 매뉴얼은 있지만은 실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매뉴얼은 그냥 캐비넷 안에 있는 문서일 따름이고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파일일 따름이지 저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리스크 관리 적어도 그냥 도상훈련이라도 만일에 우리 회사에서 어떤 그 외부의 그 언론에 어떤 특별히 우리 회사의 내부적 문제집이 노출이 돼서 굉장히 퍼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법적인 면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CRO Chief Risk Officer입니다. 사람을 갖다도 고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CRO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제가 LG U 플러스인가 가서 강의를 했더니 우리 회사도 CRO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Chief Relationship Officer라고.
대강조 오피서는 있어도 위험 관리를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저게 터지면은. 그리고 그 평소 네트워크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언론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시라 하는 겁니다. 언론 네트워크. 저는 대변인 출신입니다. 옛날에 상공부 시절에 대변인 출신인데 그 덕분에 저는 언론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알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다 같이 크는 거죠. 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조직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써주고 잘 써주고 굉장히 어려울 때 그 호의적으로 안 써준다 하더라도 중립적으로라도 써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시민단체 대부분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야 될 거 가급적이면은 저기에는 걸려들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 지가 오래됐어요. 2013년도 제가 취임하자마자 2번을 올렸는데 그리고 지금 6년째 정말 1원도 안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올렸냐 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언론들을 찾아갔고 언론의 이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나서 당연히 그 소비자단체에서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소비자단체가 그런 데 없죠.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게 당신들이나 나나 생각은 같은 거다.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우리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전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요새 많이 좀 어찌 보면 몰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부분이. 그 CO2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맡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를 펑펑 쓰고 발전을 막 할 경우에 이것이 환경 문제를 당신들이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그럼 전기를 갖다 적게 쓰려면은 아무래도 세계에서 OECD에서 가장 싼 전기요금을 좀 올려야 된다. 하면서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10분 활용해가지고서는 큰 마찰 없이 제가 2번을 전기요금을 올렸고 그로 인해서 한전이 한 4, 5년 동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그러니까 시설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 갖다 잘 그때마다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한 번도 세계에서 가장 전기 품질이 좋고 정전 시간이 가장 짧고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런 한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언론과 시민단체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저거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관찰이죠. 늘 작은 징후에도 예민한 관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밑에서는 알면서도 보고가 안 돼요. 여러분들 CEO의 눈으로 이걸 보셔야 되고 그거는 경제 상황이나 지구 저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또 이것이 우리 회사가 어떤 관련이 있나 또 정책이라든지 내부의 징후 또 최근에 나간 사람 동향 내부에서 누가 혼자서 혼밥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블랙 컨슈머라고 늘 항상 이건 자기 경쟁업체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내지는 저것만 직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저런 거에 대해서 투철한 고발 정신이 있고 휘슬 불러오죠. 이런 것들을 갖다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언론과 시민단체하고 교류를 꼭 하셔야 되는 것 같다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후를 느꼈을 때 제가 요건 내일 아침에 제가 내경에 기고문이 뜨겠지만은 레드팀을 만들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레드팀이라는 거는 원래는 1800년대 초에 유럽의 프로이센에서 군사 아카데미에서 교재로 시작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나중엔 미국에서 군사 전략으로 채택됐고 그 외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레드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우리도 금융 분야에서 하고 심지어는 정부 일각에서도 저것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건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쓴소리 부대고 우리
그 회사 내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해서 우리 회사를 갖다 네가 아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의심하고 비판해봐라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저게 필요하냐면은 집단사고. 어느 조직이나 다 있고 어느 나라 국가나 다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CEO의 생각대로 집단사고가 다 흘러가 버려요. 특히 집단사고에는 말하자면 프레임 사고라든지 또 그 다음에는 밴드웨건 사고로 해서 앞에서 막 목청 큰 사람이 막 그냥 떠들 경우에 그대로 다 끌려가는 그런 경향, 또 만장일치, 고정관념, 그리고 심지어는 사상경찰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상경찰. 전부 대체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생각이 모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한다면은 그것을 발각해 가지고 무슨 경찰 둔다는 것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런 걸 사상경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이나 특히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조직, 좀 오래된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것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저것이 결국은 위기를 발견 못하게 하고 또 위기를 일찍 발견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데 상당히 장애가 된다는 거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의심해봐라. 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이락 침공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잘 들어갔죠. 뭐, 군사력으로 비교해서 이락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몇 주 진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적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테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술적 토론이 막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10번째 사람의 답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마지막 사람이 한 얘기는 여기서 답은 이락에서 철수하는 겁니다. 이락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의심 안 해봤던 상황 아닙니까? 생각 안 해봤던 상황.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지금 해볼 때가 됐다 이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에 도전하고 냉철한 조언을 하는 what if. 만일 이렇게 되면 만일이라는 가정을 둬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것이 꼭 지금 필요한 단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회사에 걱정과장, 의심과장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두고, 그래서 특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없는 이런 흠도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 백전백패고, 둘 다 알면 백전백승이지만은 나만 알고 상대방은 전혀 모르도 반은 이긴답니다. 승패는 결국 자기 자신은 얼마나 아느냐에 걸렸다. 이래 되면, 그 다음에 하인리 법칙 잘 아시죠? 큰 사고가 터졌을 때는 재해가 터지기 전에 300번의 예비 징후가 있고, 사소한 징후가 있고, 굵은 예비 징후가 29건, 29번 있다. BMW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술의 맹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많이 이제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BMW가 이런 정도의 사소한 결함, 사소한 결함은 일지 몰라도 이런 중대한 결함은 우리는 원래 없는 경쟁력 있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BMW가 저랬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우리 국민 정서로 번지면서, BMW가 다른 나라는 좋은 차 주고 우리나라는 저런 안전하지 못한 차로 준다고 이렇게 번지면서 굉장히 상황이 악화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많죠. 도요타의 프리무스라든지 이런 차들도 미국에서 여러 번 급제동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넘기다가 그렇게 됐다든지, 심지어는 9.11 미국의 9.11 테러, 9.11 그때도
이미 그 테러 집단이 미국에 들어와 있다. 그런 보고도 있었고, 한 명은 세관에서 걸렸고, 한 명은 아예 경찰에 잡혔고, 그런데도,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보수당, 골수 보수, 네오콘들이 절대로 미국 본토는 습격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런 확실한 자기들 어떤 그 사고 때문에 모든 보고를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게 저렇게 참담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비 징후는 꼭 있다. 그럴 때 그 징후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 그럼 위기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몇 가지로 봅니다. 사실 이것만 여러분 들으셔도 돼요. 오늘. 실탄 확보, 다운사이징 하는 거. 우리 기업들도 요새 많이 그런다고 그래요. 언론에서 보니까. 저거는 우리 일본 기업의 전공입니다. 마른 수건 또 짜내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든지 정말 많이 어려졌을 경우에 기업이 아까나 평판 있잖아요. 좀 어렵다는 평판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우리 금융 쪽에서 도와줄까요? 우산 받쳐줄까요? 오히려 있는 우산 뺏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구하는 방법,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질적 혁신은 유럽 기업들이 저런 거 많이 하는데, 소위 캐시 프로젝트, 카우 프로젝트, 카우 프로젝트, 스타 프로젝트, 볼 프로젝트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래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현금 내는 거 위주로서 말하자면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 그리고 공격적 시장 확장. 요것을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럽니다. 퍼스트 펭귄. 펭귄이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가면 위험해요. 펭귄 근처에 늘 상어떼들이 있기 때문에 상어에 잡아먹힐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면 그 고기를 갖다 다 확보하는. 저것은 최대의 글로벌 기업들이 저렇게 합니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럴 때 소위 초격차를 벌리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건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그 분야에서 나는 브랜드가 있고 나는 내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고 시장이 있다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저것도. 그 다음에는 시장을 변경하는 거, 국내에서 해외로 하는 거. 요새 자동차 부품이 다시 좀 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대책도 좀 나오고, 그런데 그 대책 중에도 나오는데 시장을 해외에 더 다변화한다는 게 나오는데, 원래 IMF 외환위기 때 제가 선생님 차관보를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그 부품업계가, 자동차 부품업계가 시장이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아 대우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 그 전에 설계 능력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완성차 기업이 주는 스펙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는 거고, 완성차 업계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적당히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운동하면 그게 다혈형에 다였었어요.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진짜 어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디트로이트로 간 겁니다. 디트로이트로 가가지고서는 무지무지한 그 멸시와 진짜로 거의 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GM 이런데 그 구매 담당자들을 만나려면 만나주나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엘리베이터 그 사람이 타면 뛰어들어가서 도망갈 데 없지 않습니까? 명함 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 회사 뭐 한다, 어떤 걸 만든다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건 자기들은 부품 만드는 거는 일본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한국도 있어?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차츰차츰 이제 거래가 됐죠. 처음 12개 기업 하는 게 200몇 개 기업으로 됐고, 그 후에 10년 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GM이 무척 어려울 때는 오히려 우리 자동차 부품 업계를 갖다 제발 좀 거래 좀 끊지 말아달라 하면서 그렇게까지 발전한 겁니다. 해외로 돌렸어. 된 거죠. 해외로. 그때는 소위 저스트 인타임이라든지 데이터 공유라든지 이런 거 우리 업계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렇게 아침 조찬 강연을 하지만은 조찬 강연이라는 것도
포럼이나 조상현 강연에도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업들이 나도 경영학을 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실전 사례도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데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 거지. 필기하고 사진 찍고 그러지만 그전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한번 바꿔보는 거. K로 눈을 돌린다든지 또 내지는 그 카메라가 완전히 디지털 카메라 바뀌면서 필름이 시장이 없어지니까 코닥은 설마 뭐 조금 더 하지 괜찮게 하다 망했고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빨리 의료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면서 거의 살아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이나 상품의 어떤 판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그냥 복합적 대응이라고 요거는 말하자면 내가 무슨 발가락에 좀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온몸 전체를 다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차지에 다 스크린을 해가지고서는 나의 근본 문제는 발가락이 아픈 건 발가락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여기 내장 중에 어디랑 연결이 돼 있다 해가지고서 아예 업태를 바꾸는 겁니다. 저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뭐 예를 들면 IBM 같은 경우가 그랬고 또 여러 뭐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경영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경제 단계고 우리의 무역 규모 단계면 이제 저거 해볼 만하다. 난 저렇게 봅니다. 이래 되고 나면은 이걸 거친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친 사랑. 이제 기업 대표는 진짜 사랑을 하는데 거칠게 하는 거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확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전위부대가 필요하고 혁신 전도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수직적 분업을 CEO가 아무리 자기는 숨고 밑에만 지시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자꾸 제 얘기해서 뭐합니다만은 뭐 한전에 있을 때 5년 동안 지지리도 그냥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많은 위기에 제가 나서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첫째는 노조가 안 났어요. 노조가 안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직적 분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시행을 하고 계약 성과는 아주 배분을 정확히 약속한 대로 여기서 배분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문제는 꼭 나중에 노사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된다. 자, 터졌을 경우. 요거는 이제 시장, 경제적으로 터졌을 경우가 있죠. 이게 슬슬 부도 위기가 있다. 지금 우리 협력업체는 모기업하고 관계가 안 좋다더라. 이달 구매를 끊었다더라. 또 클레임이 세게 발생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바로 이 사회적 위기들입니다. 그 안에서 미투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비리가 생겼다든지 또 사망사고가 생겼다든지 서부발전같이 이런 것들이 막 터졌을 경우에 이거는 막 불이 막 붙는 거죠. 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절대 못 넘어갑니다. 거의 이거는 이렇게 거기서 대응을 잘못할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지금 재무적 투자를 한 데에서 경영 간섭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을 지금 경영 간섭하고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저런 데 걸려드는 기업들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더 나가서는 CEO의 어떤 명운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까지도 갔던 게 저겁니다. 이럴 때는 최고 팀들을 소위 아벤져스 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빨리 해야 되고 특히 기업 정보에 대한 대중의 믿음. 여기 미국이나 영국은 6시간, 6번 내지 10번을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믿는데요. 근데 한국의 일본은 3번 내지 5번만 들어도 확 믿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3번도 아니야, 한국은. 한 번만 SNS 뜨면 그냥 믿어버려요. 한 번 믿으면은 그건 또 베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빨리 그 다음에는 막 그냥 막 댓글 막 올라오잖아요.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올라오는데 그 가기 전에 대응을 해야 돼. 그것을 압도적 대응이라고 합니다. 압도적 대응.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서 그 대응, 초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 언론 재벌 머독이 그 뉴스 오브 더 월드란 영국의 약 300만 부 팔리는 신문이 있었어요. 300만 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기업인들의 뒷조사를 한다고서는 해킹을 하고 도청을 하고 한 것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일파만파 퍼지는데 바로 그날 머독이 날라왔죠. 와가지고서는 당연히 그 경영인들은 잘라야죠. 근데 거의 끝이는 게 아니고 그 날짜로 뉴스 오브 더 월드를 폐간시켜 버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차피 언론은 지금 신문, 종이보다는 저쪽 뉴미디어 쪽으로 좀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걸 단절한 거죠. 그게 압도적 대응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걸 막아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CEO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CEO를 해봤지만은 공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일단 우리 그 사기업의 경우도 CEO는 숨을 데가 없고 어차피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제일 먼저 CEO가 나서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기업에서 밑에 이제 그 임원이나 간부들이 지금 나서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서시면 이제 모든 상대 나가서 그 해명은 직접 계속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전략적으로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정비해 놓고 이럴 때는 나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 하긴 뭘 합니까? 지금까지 위기, 사회적 위기, 닥친 이런 기업들 중에서 과연 밑에 임원들이나 그 간부들에서 그걸 수습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진짜, 찾아봐도 없어요. 결국은 본인이 나서야 돼요. 본인이 나서서 아주 정서적인 논으로. 그냥 남이 써준 거 읽지 말고. 예를 들면 조양호 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훌륭한 경영인입니까?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정말 세계적 항공으로 만든 분이고, 참, 그런 분이지만은, 결국은 그때 나가서 내가 딸 자식을 내가 정말 잘못 키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서에 맞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많이 달라지죠. 근데 이거 가져와서 읽고, 그거 전혀, 마음에 닿지가 않고, 국민 정서를 조금 위안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전부 저걸로 가는 거죠. 이제 그냥, 몰매를만 경우로 가는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사과나 재발 방지 등에서 감성적 언어를 써가지고서는 자기 언어로 얘기해야 돼. 절대 쓸 수가 없다. 대표는 대표일 따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용 채널을 오픈하라. 일회공을 닫게 하라는 거죠. 일부라도 우호적 언론 보도를 원래 언론이라는 건 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면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까 제가 평소에 이 이야기 말씀드린 평소에 좀 친한 언론인, 정말 형제같이 이렇게 사귀던 언론인, 전혀 대가 없이 그 언론인하고 늘 같이 이야기하고 세상 얘기하던 사람한테 사실은 이래. 우리 회사가 이게 사실 이런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받아줘 할 때 중립적으로라도 한두 줄 써주면은 언론의 속성이라면 다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언론이 좀 바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지죠. 모든 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외부의 우군이라든지 또 고객, 그래서 아주 충성 고객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습이 어느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주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대로 굉장히 강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습했다고 해서 안도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질리언스, 회복력 가지고서는 회사가 여기서 잃은 걸 갖다가 몇 배 더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은 위기에도 우선 R&D나 외부 영업 조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IMF 외환위기 때 돈 안 된다고 해서는 R&D 조직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10년의 금융위기 때는 저기는 손을 안 댔거든요. R&D 조직을. R&D 조직
해외 영업 조직 이런 거 두고 그 다음에는 사례를 대외 홍보하고 단합하고 또 그 다음에 구성원 통합 계기로 해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새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IBM 변신한 거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코트라의 바이코리아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융위기 때, 미국발 경제위기 때 갔더니 제가 코트라 사장이 막 됐을 텐데, 이미 그때 그러더라고요. 코트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한 조직이다.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해외 마케팅을 다하는데 코트라 뭐 할 일이냐 이런 거였었어요. 그때 금융위기가 딱 닥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IMF 다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그래도 코트라 자체의 어떤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계 바이어들을 한번 다 불러가지고서는 한국에서 구매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간부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 미쳤다고. 그건 지금 이 엄동설안에 1월 달에 시장이 꽁꽁 얼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여비들여서 가서 상품 팔겠다고 사정을 해도 안 될 텐데 이 사람들 다 지돈 내고 또 오늘 1월 달에 금년 연초 설계하는 날인데 계획들 한국에 오겠냐? 근데 저는 어떡하든지 이거는 그래도 뭐 될 것 같다. 암만 어려도 살 건 살 거 아니냐. 그래서는 고집을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한 20억인가 기획재정부 가서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이코리아를 했는데 정말 놀란 게 코엑스 전체를 다 동원해도 부스를 700부스 이상 못 만듭니다. 근데 1,400개 유력 바이어들이 다 온 거예요. 제 생각도 맞은 거죠. 그때 많은 걸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다 보면은 그 비행기 탑승기업 브릿지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티센그룹이라든지 이런 외국 유럽 업체들이 다 그때 장악하고 있던 것이 우리 로템이라든지 우리 업체가 들어간 계기도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퍼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IBM 얘기도 했고 뭐 한전 얘기하면 제자랑하는 것 돼서 이거는 넘어가고 손정희 같은 경우 손정희는 저하고 굉장히 많은 개인적 인간관계를 쭉 맺어왔는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정희는 여러 가지 운도 좀 작용하고 그랬지만은 2000년도에 그 디지털 거품이 꺼질 때 주가가 소프트뱅크가 100분의 1을 떨어졌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아도 손정희는 미국의 정부나 재계에서 완전히 저 왕따고 그 밉상이 박힌 사람인데 그 엔티티가 도와주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유통을 들고서는 총무성에 가가지고서는 국장방에 가서 당신은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 왜 안 해주냐? 나는 여기서 안 해주면은 석유를 몸에다 끼얹고 난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제발 내 방에서만 죽지 말라. 해가지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일이 풀리고 처음에는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속도가 5배 내지 10배 빠르고 요거 8분의 1로 한다고. 근데 그렇게 자기 실천했어요. 저런 것을 보면 늑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정면 대응하고 그냥 갖다 들이받을 땐 받고 하는 저런 이런 여러 가지 돌파구가 있고 특별히 그냥 정상적으로 해서 되는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피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패 사례 BMW 얘기했죠. 코레일, KT, 한진, 남양. 이 남양도 마찬가지죠. 요새 그 스튜어드십인가 저길 걸려도 들어가 있죠. 돌아가신 분 얘기했어요. 뭐지만은 최근에 분노 조절 장애. 이거. 그 다음 토요타, 미쓰비시 자동차, 이런 것들도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결국 화재나 급발진 문제가 생겼는데 부인하고 심지어는 매트가 자동차, 매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서는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 기능을
작동이 안 했다. 이렇게 변명하다가 결국은 1등 하던 그 도요다가 4등으로 떨어지고 그 도요다 회장은 미국 상원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울면서 저 사과를 하고 이렇게 뜬 겁니다. 페이스북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자기의 이것도 골든타임을 놓친 케이스인데,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 회사가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일파만파가 되는데, 그 부분은 나는 이것은 우리 회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자회사 문제다. 그것도 나흘 만에 나와서 저렇게 드라이한 걸로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그냥 시가총액이 완전 폭락을 했죠. 한번 망할 뻔한 상황에서 결국은 적어도 상원에 또 불려갔고, 국회 상원에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실패 사례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정 조절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서적인 이런 그 CEO의 그 정서적인 언어가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설마 내가 꼭 나서야 되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부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다 여기 CEO니까 늘 많이 공부를 하십시오. 그 방법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아침에 좋은 귀한 시간 내셔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그걸 갖다 막 듣다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어떤 프레임 같은 게 생기고 위기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정서적 대화 능력 참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저런 거. 좀 저런 것들 많이 책도 보고 소설책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저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 표현으로서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주 진짜 촌철살인, 촌철활인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마디를 참 그 가슴을 잘 잡는 이런 언어를 쓰시는 능력. 그 다음에 경청 및 배려 능력인데 경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밑에서 보고를 받으면은 보고하는 사람들이 좋은 보고, 나쁜 보고가 있으면은 나쁜 보고부터 먼저 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좋은 보고부터 해서 기분 좋게, 윗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 나쁜 보고 그런데 사장님 이게 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CEO까지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정신병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조급증이 있어가지고서는 끝까지 안 듣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 잘해서 수고했어 하면 둘둘 싸가지고 나와요. 그 밑에 진짜 중요한 보고는 끝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보고는 그대로 하나도 햇빛을 못 보고 나오고 그거는 골마 터지는 겁니다. 경청을 끝까지 하고 말씀을 나는 사무리 일만 하라고 그래요. 얘기 좋아하는 그 윗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지겹죠.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횡설수설하고 막 이런 갖다 갑자기 좀 자기 얘기를 사물만 줄이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나는 덕목이다. 대표를 하라는 거 아주 쉬운 얘기 같죠. 만일에 장관이나 또 가끔 요즘 기업인들도 많이 국회에 불려나가니까 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에서 질문이 막 공세가 들어왔을 때 뒤돌아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대부분 질문이 구하면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면 뒤에 사람도 돌아봐요. 그 뒤에 사람 또 돌아보고 계속 돌아보고 마지막 사람 고개 푹 숙이고 하는 이러면 하나가 계속 자기가 대표할 자리에서 대표를 못할 경우는 그것은 계속 책임이 전가되고 결국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언론 친화 능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현명한 스텝 구성하라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631 원칙. 10명이면은 6명은 아무래도 회사가 잘 굴러가야 되니까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하죠. 3명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써라고 그럽니다. 자기도, CEO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이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가장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이에요. 올라갈수록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고 싶고, 그래, 어땠어? 나 오늘. 그럴 때 좀 밑에서 아부 좀 하시라고 그래. 그 아부라는 건 난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아부라는 거는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그 팩트가 아닌 걸 아부하는 거는 그건 아부가 아니죠. 팩트를 가지고서 어쩜 그렇게 저희가 하나도 말씀 안 들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그 말씀을 잘 하십니까 하는 거. 그럼 기분 좋거든요. 그런 사람 필요해요. 그런 사람 필요하고 마지막 한 명은 쓴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레드팀. 저 사람들이 결국은 회사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이 없으면 꼭 만드십시오 주변에. 쓴소리 꼭 전문 지식이 출중한 사람도 일 필요도 없고 화술이 뛰어난 사람을 일 필요도 없고 어떤 얘기는 항상 집사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늘 보면은 남들이 못 볼 다른 거 진짜 남들이 사슴이라고 할 때 난 저거 말이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꼭 키워두는 것만이 예방하는데 최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기 시에 행운과 의인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신념. 수도 없이 위기를 맞았죠, 저도요. 그때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딘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나 빨리 휙 지나가게 해서 잡으려고 하면 뒷머리가 없어가지고서는 그냥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행운의 의인과 행운의 여신을 발견할 줄 아는 눈과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건 꼭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긍정적 신념을 가지는 거죠. 긍정적 신념. 나는 해결할 수 있어 하는. 마지막 위기를 자초하는 일로 분노 조절 장애 얘기했죠. 그다음에 조직 내 편가르기, 소외자 방치, 졸속 과욕, 고속 스캔들 제일 많이 그 문제 터지는 게 내 임기 중에 뭐 하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기서 과욕이 생겨가지고서 무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니가 배터리 사업하다 결국은 불이 나가지고서는 결국은 완전히 지금 그 사업 자체를 갖다 무라타 제작소에 넘겨버리고 이런 것도 자기 임기 중에 뭘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런 갤럭시폰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1등이 거의 다 왔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조금 무리하면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또 윤리적 일탈, 가벼운 언행 이건 그런 이 케이스 참 많죠. 윤리적 일탈이 과거에는 다 묻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회장실에서 사용하는 돈이 그것이 참 성격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공금이냐 아니면 그 자기 집을 고치는 돈이 이게 공금이냐 아니면은 그냥 사적 유형이냐 그런 거 가지고도 애매할 수도 있는 것들이 이제는 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살마병, 근거 없는 낙관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장애 아주 힘들죠. 한번 결정 안 해주고 그냥 일이 회피하고 저리 회피하고 하다 결국 밑에 사람이 그냥 이거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하십시오 하면 맞아 당신이 책임질 거지 하면서 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우리 회사는 이렇지 않나. 현재 무역업계는 저는 잠재적 위기가 아니고 현재의 위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적이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이클이 있고 다시 반전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유비무한 차원에서 현재 위기라고 생각하고서는 레드팀만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생산적 의식과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안 도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CEO의 헌신. 이제쯤 저는 외환위기 때 산업자원부 무역실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매달 무역 상황을 그 공중파 9시 뉴스에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단은 어땠습니다. 이단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품목이 좋았고 다음 주는 어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회의를 하고 업계들하고 매일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가닥가닥 다 챙겨가면서 조금이라도 코스트 다운 시킬 수 있는 거 다운 시키고 그 당시에는 밀어내기 이런 것도 했어요. 밀어내기 같은 거 어찌 보면 참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하면서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달 적자고 다음 달에 굉장히 큰 흑자가 나는 것보다는 골고루 계속적인 흑자가 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모두가 합심해 가지고서는 하나로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는 의욕.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도 극복한 거고 그 다음에 리만 쇼크 때 그 위기도 극복한 겁니다.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치단결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정부에도 건의하고 이런 형태로 이 위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 파트너도 한 번쯤 지금 다닐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제가 강의 내내 말씀드렸지만은 평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직접 CEO와 해외 나와서 해외 거래선들을 만나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더 말하자면 안심을 시켜 주시고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니냐. 어려울 땐 여러분이 대표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간에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신 우리 김영주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무역업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